여러분, 투자가 생각처럼 쉽지 않죠? 많이 힘드시죠? 좀 올랐을 때 그냥 팔걸.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다. 혹시 이런 후회하고 계신가요? 아님 그냥 저축이나 할 걸 괜히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겠다고 어렵게 모은 돈 다 날렸다고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테슬라는 아니라고,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무시했던 게 계속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시는 투자의 그 길이 덜컹거리고 울퉁불퉁한 건 아직 사람들이 잘 안 다녀서 도로 포장이 안 된 것뿐이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투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참 어렵습니다. 좋은 자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찾아도 그걸 좋은 가격에 사야 되고 또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 결국 하락장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신의 수익률이 쭉쭉 빠지는 걸 눈뜨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질 게 뻔한데 좀 팔걸. 빠질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장기 투자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마켓 타이밍 잡아 매매하는 게 투자의 기간을 길게 잡고 봤을 때 그냥 오랫동안 보유한 것보다 좋지 않다거나 오히려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자산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찾았다면 계속 보유량을 늘려나가면서 홀드하는 게 최고의 투자라는 걸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들과 성공한 부자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게 모두 허상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나 인구 감소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뭘 믿고 부동산을 산 거지? 테슬라가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건 내 착각 아닐까? 모든 기업이 계속 성장하진 않잖아. 언젠가 이 세상의 금융 시스템이 변하고 새로운 규칙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내가 왜 확신했지? 내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별별 생각이 다 드시죠? 원래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모두 알 수 있게 명확하고 상황의 변화가 없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변동성도 적으면서 확실하게 올라주기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게 이 세상에 있나요? 만약 있다면 모두 그것만 사려고 할 거고 그럼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률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투자의 매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수만큼 비례해서 기대 수익률로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장에는 사실 우리가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반대로 하락장엔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고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산들은 더더욱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테니까 더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이 상황이 또 몇 달 만에 정리되고 다시 달려주는 게 아니니까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데 들고 있는데 이게 오르는 게 맞을까? 막막한 거죠. 전 이럴 때마다 처음 그 자산에 투자를 결심했을 때의 그 논리와 근거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큰 하락이 왔을 때 딱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락장을 겪으면서 갖고 있던 의심이나 걱정들 체크하고 다시 마음 다잡고 계속 자신의 플랜을 이어가다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의 활기가 돌아오고 슬슬 또 상승의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흥분 상태로 천천히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의 본질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오르내리고 하는 현상에 우리는 계속 반응하면서 웃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우울해하고 흥분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외롭습니다. 누가 투자하라고 시켰나요? 잘못되면 다 자기 탓이잖아요. 네가 결정했잖아. 이 한마디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면 일을 지시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하는 거지만 투자나 사업은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 그 자산을 팔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 넘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정답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가정에 배팅하는 투자의 영역에서 반대 논리가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이 수만 가지의 팔아야 할 이유들을 뒤로 하고 자신이 생각한 미래가 올 때까지 구현될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플랜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판단의 과정도 뜨거운 열정의 영역도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을 끌고 나가는 마치 수도승의 자세로 수련하듯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서 함께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투자하면서 끌고 당겨주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하락 구간을 더 여러 번 지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너무 단순해 보여서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은 어차피 시간이 증명해 줄 테니까 저는 하락장 한가운데에서 힘들어하실 분들과 강한 멘탈로 마음의 평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이 모두를 위해서 계속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진행하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미친 듯한 폭락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봐, 내가 진작에 팔라고 했지. 줄 때 먹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했어 안 했어. 아무튼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내가 결국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장기 투자? 좋다 이거야. 근데 네가 부자야? 돈 많아? 아둥바둥 살면서 무슨 10년 뒤를 얘기해.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불려가야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주변 지인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 어떤 자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 즉 변동성, 이건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이렇게 예민하고 밤잠 설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걸까요? 자, 여기엔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쉽게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깜깜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엔 저 안에, 저 동굴 안에 무언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을 지켜줄 소중한 무기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 그 안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그 안에서 만들고 있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리스크는 단순한 용기만으론, 겁이 없다는 것만으론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동굴 주변을 서성이다가 용기 내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맹수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면 바로 으아! 하고 다 던지고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냅다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재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 몸 안에는 인류의 수렵 채집 시절부터 DNA에 담겨 전달된 위험을 피하게끔 세팅된 우리의 본능이 이럴 땐 도망치는 거라고 우리 뇌에게 지시를 내리니까요. 그게 인류의 오래된 생존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런 본능에 언제든 반응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인류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도망치기가 얼마나 기묘한 생존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숲을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만 해도 주랭랑을 쳤다. 움직이는 대상은 사자일 수도 사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동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해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생존의 급급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했다.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 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 없었다.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단지 반응할 뿐 행동하지 않았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은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그 세계는 제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여러분, 이처럼 매번 도망치는데 급급하고 단 한 번도 공포의 순간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원래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의 원칙,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은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난 이후 다가온 과실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성공의 경험은 자신의 투자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리스크를 줄이겠다며 어렵게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들을
언제든 던져버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포라는 시나리오, 탐욕이라는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지내면서 진짜 투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오늘도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대폭락 구간엔 던지고 급등 구간엔 늘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겠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맞지. 야, 그걸 왜 다 막고 있냐? 차트에 다 나와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안 피하고 그냥 맞는다고? 그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이렇게 언제든 도망갈 생각, 언제든 자신의 생각대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공포의 순간 동굴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동성이 몰리고 시장의 심리가 요동치는 구간이 오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커지고 사람들은 그 구간마다 공포와 탐욕의 순간들의 후회와 환희를 반복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만드는 자신의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폭락하면 하는 대로 변동성이 만드는 단기적인 수익과 금액은 언제든 연기처럼 왔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연기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증기로 떨고 차곡차곡 모인 그 물방울 엑기스만이 진짜라는 마인드로 차분하게 투자의 변동성을 바라보며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엔 제가 자주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온 멋진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주택,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기를 쓰고 피하려고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성공 투자의 대가는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 지급 기한이 도달해도 좋은 것을 얻는 데에 대한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뭔가를 잘못한 데에 대한 벌금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벌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범칙금이나 국세청 과징금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부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중요하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의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특히 20% 하락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2배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수수료라고 인식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100다. 대신 아이들과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100를 벌금이나 벌이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수수료를 낸다는 점이 분명할 때는 수수료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이 수수료를 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입장료가 $10 정도인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를 벌금이라고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마법을 즐길 수 없다.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변동성과 이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심리를 장기 투자라는 놀이공원에 들어오는 변동성이라는 입장 티켓 값이라고 깔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느끼게 될 미지의 동굴이 주는 두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모두 성공 투자의 수익으로 치환하자고요. 왜냐? 그게 본능을 누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며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위대한 투자 결과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아시겠죠?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절,
아님 이제 막 투자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며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자신이 투자했던 자산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본인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 늘 초반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빅세일이다, 빅세일. 감사한 마음으로 줍줍 하겠습니다잉. 도대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걸 왜 파는 거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안타깝네요. 덕분에 저렴하게 매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부분 가격의 하락을 반기는 반응이죠. 하지만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탄 좀만 아껴놓을 걸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쯤 빠졌으면 이제 반등 각이잖아요. 전 오늘 대물량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당분간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도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멘탈을 잡고는 있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엔 슬슬 악재가 쏟아집니다. 대부분은 처음 들어봤던 내용들이라기보단 늘 그 자산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퍼드 같은 악성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악성 뉴스와 여론의 움직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름 마인드셋 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은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참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자산들이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고 어디까지 내릴지 얼마나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멘탈을 흔드는 추가적인 하락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운트 펀치와도 같은 추가 급락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내상을 주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니, 뭐가 문제냐고. 이해가 안 가네? 어제 뭔 일 있었어? 아니 이게 적당히 빠져야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투자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올 때쯤 늘 등장하던 그 자산의 고질적인 악성 루머나 공격 포인트들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가격이 오를 때나 적당히 조정받고 있을 때 오케이 하면서 넘겼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곱씹어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네. 와씨, 내가 뭔가 씌워서 큰 그림을 못 봤네. 이젠 변화를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과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의 근거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까지 모두 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심지어 못마땅해지고 못 믿어워지고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고 꼴보기가 싫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만 생길까요? 늘 개미만 털리고 돈 없는 사람들만 당하듯이 또 이번에도 폭탄 돌리기 당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채널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투자에 대한 생각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장기 투자를 결정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게 제 채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리포트나 분석 자료, 강의, 뉴스 등 다양한 정보들의 혼합체겠죠. 즉, 무언가 투자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정보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장기 투자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가격만이 아닌 가격에 반응한 누군가의 내용, 누군가의 기사, 누군가의 영상 등 수많은 신호들에 노출되며 스스로의 장기 투자 다짐이 흔들리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챕터가 나옵니다.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은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는 거죠. 즉, 장기 투자를 다짐해놓고 단기 투자자의 뷰를 듣고 있다던가 단타치겠다던 사람이 30년 장기 투자자의 말을 듣는 건 자신의 투자 관점과 철학에 맞춰 움직이는 게임이 아닌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에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 악의는 없어 보이지만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개념이다. 바로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라는 생각이다. 정작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오늘 구글의 주가는 얼마여야 하는가? 그 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향후 30년간 구글의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는 냉철한 분석이 들어가야 좋은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기술업계의 잠재력과 구글의 경영진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그렇다면 구글의 현재 제품 판매 사이클과 약세장이 오지 않을지를 눈여겨봐라. 데이트레이더인가? 그렇다면 좋은 가격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몇 달러를 쥐어짜내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돼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자산을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며 보유하진 않을 거고, 누군가는 그 자산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투자할 돈이 생겼는데 뭐가 괜찮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투자했고, 적당히 오르면 팔 생각인 사람들도 있겠죠. 아예 그 자산이 거품이고 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쇼패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성향과 시간 선호와 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각자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더라도 나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플레이 관점에서 하는 얘기를, 그 신호들을 듣고 그걸 자신의 게임에 적용시키면 자신의 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한 거죠. 5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으로 게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까요? 마라톤 선수가 50m 달리기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연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엄연히 각자의 영역과 스타일이 다른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투자라는 게임 안에서도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 유동성을 따라 움직이는 모멘텀 투자자와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갖고 그 자산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장기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가치 판단에 대한 신호들을 단기 투자자나 모멘텀 투자자의 관점이나 단기적 실적 추이에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보고서나 자료들 보면서 끊임없이 매매를 유도하는 업자들이나 관련 방송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임에 관련된 신호들을 언급하며 이건 큰 변화고 난리가 났다고 떠드는 걸 자신의 장기 투자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펀더멘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마라토너여도 50m 단거리 육상 선수의 초반 스퍼트를 무시하면 안 되고, 계주 선수들의 바톤 전달 스킬을 무시하면 안 되고, 허들을 뛰어넘는 노하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든 마라톤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적용시킬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게임이 주는 적용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참고할 부분이 있겠지만, 같은 종목이 아닌데, 같은 종류의 게임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얘기에서 자신의 게임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육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내용들도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같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특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락장이 길어지는 구간에는 어김없이 자기의 귀에 와서 팍팍 꽂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돈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투자자라고 부른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간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이러한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미션문을 써놓고 나면 관련 없는 모든 것, 이를테면 올해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여러분, 모건하우절이 스스로의 투자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요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게임을 유지하며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투자자는 어떤 투자를 하든 그 게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의 투자에 대한 철학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게임을 끝까지 진행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잡음들을 멀리하며 성공 투자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뉴스 기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증권 시황 방송에서 장기적 관점을 말합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하면서 10년 후, 20년 후 변화를 말합니까? 적당히 매크로 변수 얘기하고 단기 시황 얘기하고 대응 방안 말하죠? 그럼 여론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 기사에서 나온 내용,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생각, 얼마 전 발표됐던 내용들의 짜집기, 그런 대부분 단기적 관점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언급하면서 펀더멘탈을 논하죠.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먼 미래의 관점에 대한 장기 투자적 요소보단 단기적 시점, 길어봐야 중기적 관점이고, 그런 이야기가 클릭이 많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돈이 되니까 그런 정보만 넘쳐나는 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 전혀 다른 플레이의 신호들을, 그것도 단기적 가격 흐름이 안 좋은 시기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듣고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조언과 제대로 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의 현실에 흩어져 있는 아주 희소한 장기 투자적 정보나 조각난 정보들을 연결해서 장기 투자 인사이트를 만드는 현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장기 투자의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사고법을 배우고 그들의 마인드를 익히면서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문장,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라. 이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단어로 정의해서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고나우절이 한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믿음입니다. 마치 장기 투자는 장학생 선발 같은 거예요. 내가 장학재단 관리자고 가능성 높은 차세대 인재들을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보고 선발했다면 매년 시험 성적이 오르니 내리니 상승 추세니 하락 추세니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자신의 최대치를 향해 가며 자신이 그리고 말하는 큰 꿈을 조금씩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죠. 자신이 이루겠다던 목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 포텐이 온전히 다 발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며 그게 완성되는 그 미래의 시점까지 오랫동안 지원금을 끊지 않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장기 투자자로서 10년 이상의 미래를 그리는 투자자라면요.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과 2030년의 위대한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 동료들에게 우리의 게임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끝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의 심리학,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문장,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장기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선 투자의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꽤 많은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보면 보통 투자의 경험이 거의 없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쉽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하나씩 이제 막 모아가기 시작할 땐 가격이 내리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가격이 오르면 또 오르는 맛에 좋고 어차피 이제 막 규모를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장기 투자가 재미있는 거죠. 그러다 슬슬 확신이 생겨서 나름 큰 물량을 포트에 담게 되는 투자 1년에서 2년차 정도가 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20% 하락, 30% 하락, 70에서 80% 하락에 멘탈이 탈탈 털리면서 장기 투자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서 강력한 반등을 맛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집하며 불려왔던 큰 규모의 투자가 함께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은 20에서 30% 하락해도 세 자릿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장기 투자 찬양론자가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4에서 5년차, 늦으면 6에서 7년차 정도에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제대로 장기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대략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작은 경기 사이클에서 그 절반 이상인 6에서 7년 정도의 투자를 지속해야 어느 시점에 그 투자를 시작했던 세 자릿수 수익률의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의 영역에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핵심 자원인 시간의 절대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얼마나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며 이 시간의 누적량에 따라 장기 투자에 대한 난이도와 믿음도 모두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장기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의 구간은 언제일까요? 위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난생 처음 투자하다가 20에서 30% 하락을 맞는 투자 1, 2년 차의 순간, 또는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하필 자신이 매수했던 그 자산의 고점 이후 긴 터널의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사이클의 절반 구간을 지나기 전인 투자 4, 5년 차의 순간, 이 시기들이 가장 장기 투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잡음들에 귀가 쫙쫙 열리고 쏙쏙 들어와서 가슴에 꽂히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럴듯한 논리와 근거를 앞세워서 자신의 장기 투자 플랜을 접게 되는 거죠. 이런 투자자들의 늘 반복되는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진리이고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진리는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며 아무리 멘탈이 강한 연금술사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건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보도 셰퍼가 말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와 왜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함께 들어보시죠.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의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서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장기 투자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투자를 빙자한 정신승리고 뭔가 스마트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트렌디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되면서 지금이라도 멈추고 당장 시세 추종 매매를 하면서 줄 때 먹고 적당히 수익 나면 익절해서 챙겨놓고 또 다른 종목 찾아보면서 꾸준히 매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가슴 떨리면서 장기 투자를 결심했던 그 대상을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와 다짐을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본업에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오랫동안 집중하겠다고 했던 그 의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마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인생을 건 장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있던 걸 알고 있던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기가 생각보다 높았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저녁 학교 앞 포차에서 술을 사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야,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멋진 도전이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멋있었고 나름 이걸 통해 얻은 게 있잖아. 그럼 이걸로 충분히 가치 있었던 거야. 야, 나중에 이딴 얘기 하지 말자. 포기하고 위안하는 말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목표를 성공으로 끝내자고. 그날 전 이 친구의 이 말을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다시 힘을 내서 도전을 이어가면서 결국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조언과 성공의 경험이 제가 그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비슷한가 봅니다.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나와 있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늘 작심삼일에 그치는 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난 포기할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양한 표현을 찾아내 사용한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포도 따기 시도를 포기한 여우가 포도가 아직 덜 익어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듯이 말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납득이 가는 일이긴 하다.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골짜기에 깊이 빠져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에게 더 많은 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행동에 마음을 뺏긴 상태다. 즉, 포기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포기를 했다는 뜻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과 포기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단, 포기와 관련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변명이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 정도란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 모두가 그럴듯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는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한마디가 현실의 나를 차갑게 일깨워준다. 포기는 언제든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포기할 때마다 그것을 감쌀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포기에 익숙해지고 포기가 쳐놓은 그물에 갇혀 있음에도 압박과 억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삶에 어떤 발전이 있겠는가? 포기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미화하지 마라. 포기를 포기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포기의 변명을 다른 순간 우리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지한다. 연금술사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포기를 냉정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행동은 반성이다.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또한 차가운 머리로 받아들인다. 반면 포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다음 행동은 실망이다. 성공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실망이다. 실망은 이성적 판단을 차단시켜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실망이라는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과 현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제로다. 미화, 변명, 핑계, 위로는 마약과 같다. 마약에 취한 사람이 세상을 직시할 리 없다. 그저 취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다시 찾는 마약에 의지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마약을 끊지 않은 채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가 어떤 설득력을 가지겠는가? 담배를 피우면서 마라톤 완주를 하겠다는 게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잘 끌고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진다. 끝에 도착하면 전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특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중단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아쉬움과 회한이 고개를 쳐든다. 만일 내가 계속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쉽게 진 건 아닐까? 삶에서 중단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상에 올랐을 때다. 언제나 진리는 간단하다. 포기를 한 것에는 어떤 미련도 갖지 마라. 깨끗하게 단념하라.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정상에 올라선 뒤에 비로소 결정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 그 도전 자체가 힘들 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죠. 그리고 이럴 땐 보통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보단 감정적인 진폭이 커진 상태라 공포에 젖었든 가격에 반응했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죠. 그래서 보도 셰퍼는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있고 모든 걸 집어던지고 도망가고 싶고 그 보기 싫은 걸 자기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그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 더 나아가 흥분감에 휩싸여 있는 정상에 올라간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한 거죠.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대장정은 공포의 하락 구간에는 죽을 듯한 두려움이, 미친 듯한 상승 구간에선 익절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멘탈을 흔들고 마인드를 흐트러뜨리는 절대 쉽지 않은 행군이자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라톤은, 이 행군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스스로 끝까지 믿어주면 되고, 자신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해서 내린 그 위대한 결정을 믿고 긴 시간 지속해줄 수만 있다면 우린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은 나만 잘한다고,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의 힘만 갖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다 누군가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욕구,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뒤집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장기 투자가 더 어렵고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고 방향일까요? 저는 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고 온전히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길을 가며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고자 합니다. 왜냐? 삶이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이게 가장 쉽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정상을 향해 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